안녕하세요. AI 스파링입니다. 본 컨텐츠는 AIBT 공식 가이드를 참고로 하여 노트북 LM으로 작성한 AI 오디오 오버뷰와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챗GPT로 알아보는 생성형 AI입니다. 여러분의 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챗GPT가 시작한 이 생성형 AI 시대를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어떻게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넓혀가고 있는지 그 전략적인 차이점을 중심으로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주자는 역시 모든 이야기의 시작, 챗GPT입니다. 우선 챗GPT가 뭔지부터 명확하게 해야겠죠.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챗GPT 이 이름 자체에 벌써 핵심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챗은 채팅이고 GPT는 약자고요. 맞습니다. 그 약자를 풀어보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우리말로는 생성형 사전학습 트랜스포머입니다. 아, 말이 좀 어렵네요. 어렵죠? 근데 여기서 시험을 위해 딱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생성형 Generative과 사전학습 Pre-trained. 생성형과 사전학습. 네, 생성형은 스스로 새로운 텍스트나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는 뜻이고요. 사전학습은 인터넷에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미리 학습했다는 의미죠. 아, 그러니까 온 세상의 책이랑 글을 미리 다 읽어둔 AI가 그걸 바탕으로 우리랑 자연스럽게 채팅하면서 새로운 글을 생성해 주는 거군요. 제가 예전에 써봤던 AI 챗봇들은 뭔가 좀 기계 같았는데 챗GPT는 진짜 대화가 이어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챗GPT가 세상을 놀라게 한 핵심입니다. 대화의 맥락, 즉 콘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 때문이죠. 맥락이요? 네, 이전 챗봇들은 질문 하나에 답변 하나, 이걸로 끝났다면 챗GPT는 우리가 앞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흐름에 맞춰서 답변을 이어갑니다. 심지어 자기가 한 답변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스스로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하기도 하고요. 아, 정말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다고 느꼈던 게 그런 디테일 때문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졌냐는 걸 텐데 그 작동 원리, 자료에 4단계로 정리된 표가 있더라고요. 이걸 좀 파헤쳐 보죠. 네, 이 4단계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챗GPT의 근본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방금 말씀드린 사전학습, 프리트레이닝입니다. 사전학습? 말 그대로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부하는 단계죠. 인터넷의 웹페이지, 책, 뉴스 기사,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텍스트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언어의 기본 구조나 단어 사이의 관계, 세상의 온갖 상식을 다 학습시킵니다. 일종의 기초공사군요. 건물을 높이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이 사전학습 단계에서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많이 학습했는지가 AI 성능을 좌우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방대한 기초 지식이 챗 GPT의 강력한 기반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똑똑한 대학생을 만들어놨으면 이제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어야겠죠.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 미세 조정, 파인튜닝입니다. 미세 조정이요? 아, 그러니까 사전학습이 세상을 넓게 배운 대학생이라면 미세 조정은 특정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 업무만 집중적으로 배우는 신입사원 연수 같은 거네요. 와,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사전학습된 범용 모델에다가 예를 들어 법률이나 의료처럼 특정 분야의 전문 데이터를 조금만 추가로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 모델로 다듬어지는 거죠. 효율적이네요. 네, 덕분에 우리는 처음부터 다 가르칠 필요 없이 이미 똑똑한 모델을 데려다가 약간의 추가 학습만으로 원하는 전문 챗봇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기초공사, 사전학습, 전문가 연수, 미세조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에 투입되어야죠. 세 번째 단계가 대화 형성이네요. 네, 드디어 사용자와 직접 만나는 단계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이나 명령을 입력하면 지금까지 학습한 모든 지식과 대화의 맥락을 총동원해서 가장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답변 문장을 생성해내는 거죠. 그런데 AI가 만든 답변이 가끔은 좀 이상하거나 동문서답일 때도 있잖아요. 그걸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할 텐데요. 그게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 응답 최적화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챗 GPT를 이전의 챗봇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로 만든 비밀병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의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 RLHF라는 기술이 사용되는데요. RLHF요? 네, AI가 여러 개의 답변 후보를 만들면 사람이 직접
이 답변이 더 좋아. 이건 좀 어색해. 라고 평가를 해줘요. AI는 이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서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걸 넘어서는 거죠. 어떤 답변이 더 인간적이고 더 유용하고 더 안전한가를 학습하게 됩니다. 우리가 와, 진짜 사람 같다고 느끼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과정에 있습니다. 아, 그냥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에 드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로 기초를 다지는 사전학습, 특정 분야 전문가로 만드는 미세 조정, 실전에서 대화하는 대화 생성, 그리고 사람 피드백으로 더 나은 답변을 배우는 응답 최적화, 이 네 단계의 흐름, 시험 준비하신다면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챗GPT의 기본기를 넘어서 이걸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추가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GPTS입니다. 2023년 11월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네, GPTS는 정말 판을 바꾼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코딩을 전혀 몰라도 누구나 자신만의 맞춤형 AI 챗봇, 그러니까 나만의 AI 비서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나만의 AI 비서를요? 네, GPT 빌더라는 제작 도구를 통해서 특정 목적에 완전히 특화된 AI를 조립하는 거죠. 조립한다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면 어떤 걸 만들 수 있나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내부 규정 문서를 전부 업로드해서 사내 규정 전문가 봇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문체를 학습시켜서 해밍웨이 스타일로 이메일 초안서죠. 같은 걸 시킬 수도 있죠. 와, 이건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시험에서도 이 GPTS를 설정하는 화면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료에도 표로 잘 정리되어 있던데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그 configure, 설정 화면의 각 항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이름과 설명은 간단하죠. 내가 만들 AI 비서의 이름과 역할을 적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지침, instructions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 보여요. 거의 AI의 영혼을 만들어주는 부분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저는 이걸 AI 배우에게 역할 대본을 주는 것에 비유합니다. 대본이요? 네, 너는 이제부터 냉철한 데이터 분석가야. 항상 숫자와 근거를 기반으로 존댓말로 답변해. 감정적인 표현은 절대 쓰지 마. 이런 식으로 AI의 정체성, 말투, 행동 원칙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침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AI가 탄생하는 거죠. 비유가 재밌네요. 다음은 대화 스타터스입니다. 이건 사용자가 처음 이 AI를 만났을 때 뭘 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도록 미리 예시 질문 버튼을 만들어두는 기능이에요. 아,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거군요. 네, 오늘의 시장 동향 요약해줘. 같은 버튼을 만들어두면 사용자가 클릭 한 번으로 대화를 쉽게 시작할 수 있죠. 그리고 지식, 널리지라는 항목이 눈에 띄네요. 외부 파일을 연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앞서 예시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PDF나 텍스트 파일을 직접 업로드해서 GPT가 그 파일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하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와, 그럼 시험 범위 자료를 다 업로드하고 AI BT 시험 대비 튜터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 capabilities와 작업, actions가 있는데 이 둘이 좀 헷갈립니다. 차이가 뭔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시험에 나오기 좋으니 명확히 구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능은 챗 GPT가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 예를 들어 웹브라우징이나 이미지 생성 같은 내장 기능을 쓸지 말지를 체크하는 스위치 같은 거예요. 아, 내장 옵션. 네. 반면에 작업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외부 서비스,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API를 가져와서 내 GPT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내장 옵션이라면 작업은 외부 장비를 장착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항공권 예약 사이트의 API를 작업에 연결하면 내일 부산 가는 가장 싼 비행기표 예약해줘 라고 말만 하면 내 AI 비서가 실제로 예약까지 마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식만 있는 AI에서 실제 행동까지 하는 AI로 진화하는 핵심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GPTS는 챗 GPT를 단순 대화 상대를 넘어서 내가 원하는 능력치를 가진 맞춤형 작업 도구로 만드는 핵심이군요. 자, 다음 추가 기능은 챗 GPT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또 뭔가요? 챗 GPT랑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행 계획 얘기하다가 갑자기 업무 얘기하고 주제가 막 뒤죽박죽 섞여서 AI가 헷갈려 할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프로젝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일종의 주제별 대화 정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여름 휴가 계획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 그 안에서는 숙소, 맛집, 교통편에 대한 대화만 계속 이어나가고 며칠 뒤에 다시 들어와도 챗 GPT가 우리 여름 휴가 계획 얘기하고 있었죠? 하면서 맥락을 기억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각 프로젝트가 독립된 메모리를 가진 별도의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덕분에 팀 프로젝트 자료를 모으거나 회의록을 관리하거나 개인 공부 계획을 세우는 등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도 대화 맥락이 섞이지 않고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죠. GPT스가 AI의 능력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거라면 프로젝트는 그 AI와의 작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군요. 자, 이렇게 챗GPT가 점점 개인화된 만능 도구로 진화하고 있는데 시장에 다른 거대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구글은 제미나이를 내세웠는데요. 제미나이는 뭐가 다른 건가요? 챗GPT가 언어의 대가라면 제미나이는 처음부터 모든 감각을 가진 AI를 목표로 태어났습니다. 제미나이의 가장 큰 특징이자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바로 멀티모달입니다. 멀티모달, 여러 멀티, 가지 모달이라는 뜻이죠.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겠네요. 맞습니다. 텍스트만 읽고 쓰는 걸 넘어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같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보고, 듣고,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요? 네. 예를 들어 냉장고 안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서 이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저녁 메뉴 추천해줘 라고 물어보면 제미나이는 사진 속 재료들을 인식해서 레시피를 알려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데요. 챗GPT한테는 글로 냉장고에 양파랑 계란이 있어 라고 설명해야 하는데 제미나이는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멀티모달 능력을 바탕으로 제미나이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져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멀티모달 이해력. 둘째는 이야기나 코드, 이메일 같은 다양한 스타일의 텍스트를 만드는 텍스트 생성 능력. 그리고 셋째는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는 강력한 언어 번역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멀티모달 특징을 활용한 구체적인 기능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 유튜브 영상 요약 같은 게 있던데요. 네, 그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긴 유튜브 영상 링크를 그냥 던져주고 이 영상 3분짜리로 요약해줘 라고 하면 제미나이가 영상을 보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줍니다. 와, 또 복잡한 과학 도표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야? 라고 물으면 이미지를 분석해서 설명해주고요. 결국 구글이 가진 방대한 이미지, 영상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기술을 AI에 결합시켜서 텍스트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전략인 셈입니다. 전략적 차이가 명확하네요. 오픈 AI는 언어 모델의 깊이를 파고들었다면 구글은 자사의 강적인 다양한 데이터 처리 능력을 활용해서 AI의 감각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군요. 자, 마지막 주자입니다. 사무실의 절대 강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코파일럿. 이름부터 부조종사라는 뜻인데 어떤 역할에 집중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네, 그 이름이 코파일럿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코파일럿의 정체성은 명확해요. 바로 업무 생산성 향상이죠. 사용자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같은 MS 오피스 제품을 쓸 때 옆에 딱 붙어서 도와주는 AI 비서를 지향합니다. 아, 다른 AI들은 별도의 웹사이트나 앱에서 작동하는데 코파일럿은 내가 원래 쓰던 프로그램 안으로 직접 들어왔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MS는 자신들이 수십 년간 지배해온 사무용 소프트웨어라는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택한 거죠. 코파일럿의 핵심 특징 역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말씀하신 생산성 도구와의 완벽한 통합입니다. 워드 쓰다가 엑셀 보다가 다른 창으로 갈 필요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특징은 뭔가요? 두 번째는 업무 맥락의 이해입니다. 코파일럿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걸 넘어서 사용자의 캘린더 일정, 주고받은 이메일, 과거 회의록, 지금 작업 중인 문서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다음 주 마케팅 회의를 위한 발표 자료 초안 만들어줘 라고 하면 관련된 모든 메일과 문서를 스스로 찾아서 맥락에 맞는 초안을 뚝딱 만들어내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제 이메일이나 회의록을 AI가 그냥
다 본다는 거잖아요. 편리하긴 한데 이거 보안 문제는 없나요? 바로 그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MS도 이 부분을 가장 신경 썼습니다. 코파일럿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AI 모델 학습에 쓰지 않아요. 각 기업의 보안 정책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 담장 안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이 신뢰를 확보하는 게 코파일럿 성공의 가장 큰 관건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회사의 문화나 업무 방식에 맞춰 AI 비서의 말투나 역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업무 현장에서의 활용 사례가 정말 궁금한데요. 매일 쓰는 프로그램들이니까요. 정말 우리가 매일 하는 일들을 도와줍니다. 워드에서는 키워드 몇 개만 던져주면 보고서 초안을 써주고요. 100페이지짜리 문서를 1페이지로 요약해주기도 합니다. 엑셀에서는 복잡한 함수를 몰라도 지난 분기 대비 제품별 판매량 증감률을 피벗 테이블로 만들고 그래프로 보여줘 라고 말만 하면 알아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해주죠. 와, 엑셀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많은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겠네요. 제가 실제로 코파일럿을 써보면서 가장 놀랐던 순간이 바로 엑셀에서였습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던져주고 이 데이터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사이트 3가지를 찾아줘 라고 했더니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찾아내서 보여주더군요. 오, 그 순간 이건 정말 이름 그대로 부조종사구나 싶었습니다. 그 외에도 팀즈 회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회의록을 요약해주고 아웃룩에서 까다로운 고객에게 보낼 답장 이메일 초안을 정중하게 작성해주는 등 사용자를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작업에서 해방시켜주는데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빙 검색 엔진이랑 연결돼서 최신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찾아준다고 하니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만능 비서네요. 네, 오늘 살펴본 3가지 생성형 AI의 전략이 이제 명확하게 보이시죠? 챗 GPT는 가장 범용적이고 뛰어난 대화 능력으로 시장을 열었고 제미나이는 텍스트를 넘어 이미지와 소리까지 이해하는 멀티모달 능력으로 AI의 감각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은 MS 오피스라는 강력한 생태계와 결합해서 업무 생산성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요.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의 경쟁 구도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기술 변화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